경기도 양평군 천군면 남한강 줄기가 아스라이 보이는 야트막한 언덕배기에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홀로 앉아 있었다. 그 집에는 오수현이라는 이름의 노인이 살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저 언덕 위 할머니 혹은 천군 할머니라고 불렀다. 살가우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선을 긋는 듯한 그 호칭처럼 할머니의 존재는 마을 사람들에게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이었다.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오수연 할머니는 퇴직 후 얼마 되지 않는 연금에 의지해 살아가는 평범한 독거노인이었다. 간혹 장날이면 면 소재지 작은 장터에 나와 햇볕에 잘 말린 시래기 한 줌, 쌀 몇 도에 혹은 간고등어 한 손을 사들고 총총히 언덕길을 오르는 모습이 눈에 띄곤 했다. 그녀는 말이 거의 없었고 마을의 대소새도 좀처럼 얼굴을 비추지 않았으며 이웃들과 살갑게 어울리는 법도 없었다. 명절이나 제사 때에도 찾아오는 친척 하나 없는 듯 늘 혼자였다. 마을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녀가 오래전 도시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었다는 소문이 돌았고 어떤 부녀자들은 은퇴한 간호사일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심지어 동네 사랑방에 모인 아낙네들의 입방에는 이런 이야기도 오르내렸다. 천군 할매, 젊었을 적에는 눈이 부시게 고왔다더라. 서울서 잘나가는 신랑 만나 호강하며 살다가 무슨 곡절인지 말년에는 이 외진 곳에 홀로 와서 저리 산다지.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확인된 바는 없었다. 그녀 자신이 단 한 번도 자신의 과거에 대해 입을 연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오수현 할머니의 하루는 대부분 비슷했다. 이른 새벽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작은 텃밭을 가꾸었다. 오후에는 낡은 툇마루에 앉아 직접 덕근 쑥차를 마시며 바람에 흔들리는 감나무 가지를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 때로는 해질녘 강가에 나가 빠르게 흐르는 물결을 한참 동안 응시하다 돌아오기도 했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며 성격이 유별나고 폐쇄적이라고 힐난했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파란만장했던 지난 삶의 소용돌이가 휩쓸고 간 뒤에 찾아온 절실하게 필요했던 고요함이었다. 그녀의 작은 기와집은 세월의 덮개가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었다. 마당 한 구석에는 키 작은 채송화와 봉선화가 소박하게 피어 있었고 처마 밑에는 낡은 풍경 하나가 바람이 불 때마다 희미한 소리를 냈다. 방 안은 군더더기 없이 정갈했다. 낡았지만 반들반들 윤이 나는 작은 앉은뱅이 책상과 몇 권의 책, 그리고 그녀가 직접 술을 놓은 듯한 작은 방석 하나가 전부였다. 벽에는 어떤 가족 사진도 걸려있지 않았다. 그저 비어있는 벽과 그 벽에 드리워진 그녀 자신의 외로운 그림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무심한 듯한 태도와 좀처럼 속을 드러내지 않는 침묵 뒤에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지 궁금해했지만 누구도 감히 그 침묵을 깨려 하지는 않았다. 그녀에게서는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어떤 위험과 함께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 같은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가끔 그녀가 시장에서 돌아올 때 마주치는 아이들에게 희미한 미소를 건네기도 했지만 그 미소는 마치 엷은 안개처럼 금세 사라지곤 했다. 밤이 되면 오수연 할머니는 등잔불 아래에서 작은 일기장을 펼쳤다. 그 일기장에는 날짜도 특별한 사건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그저 가끔씩 떠오르는 단상이나 혹은 가슴속 깊이 묻어둔 그리움의 편린들이 두서없이 적혀 있을 뿐이었다. 바람이 차다. 하준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두툼한 외투를 입혀주었을 텐데, 혹은 민준 씨, 당신이 떠난 후 세상의 모든 빛깔이 흐려졌어요. 그래도 나는 살아가야겠지요. 그런 짧은 문장들 속에는 그녀가 겪어온 상실의 아픔과 사무치는 외로움이 배어 있었다. 일기장 맨 뒷장에는 빳빳한 편지 봉투 하나가 소중하게 끼워져 있었다. 20년 전 아들 하준이가 마지막으로 떠나던 날 공항에서 붙인 편지였다. 아직 뜯어보지 못한 편지.
그녀는 아직 그 편지를 읽을 용기가 없었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억지로 봉긴해 두었던 과거의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자신을 삼켜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오수연 할머니는 천군면의 언덕 위 기와집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자신만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고요한 일상 뒤에 어떤 폭풍 같은 과거가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그녀의 마른 가슴 속에 어떤 불씨가 여전히 꺼지지 않고 남아있는지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저 바람소리와 풍경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그녀의 희미한 기침소리만이 그 집의 존재를 알릴 뿐이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멈춰버린 괴종시계처럼 과거의 어느 한 지점에 못 박힌 차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깊은 곳에서는 새로운 운명의 태엽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감기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오수연은 양평 천군면의 고요한 언덕 위에서 홀로 쑥차를 마시는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한복판에서 가장 빛나는 삶을 살았던 여자, 성공한 부동산 개발 회사 대표 최민준의 아내이자 촉망받는 외아들 최하준의 어머니였다. 그들의 삶의 터전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펜트하우스였다. 그곳은 도시의 소음과 불빛이 결코 잠들지 않는 수많은 이들이 선망하는 금빛 새장과도 같았다. 남편 최민주는 자수성가한 사업가였다. 명석한 두뇌와 과감한 결단력으로 젊은 나이에 부동산 개발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그가 손대는 사업마다 큰 성공을 거두었다. 수현은 그런 남편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조용한 내조자였다. 그녀 자신도 명문여대를 졸업한 재원이었지만 결혼 후에는 남편의 성공을 돕고 가정을 꾸리는 일에 전념했다. 그녀의 온화하고 지적인 아름다움은 사교계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었고, 그녀가 주최하는 자선 파티나 문화 행사는 늘 상류층 인사들의 주목을 받았다. 아들 하주는 부부의 삶에 더없는 기쁨이자 자랑이었다. 맑고 총명한 눈을 가진 아이는 공부도 잘했고 성품 또한 나무랄 데 없이 바르고 다정했다. 수현은 하준을 자신의 분신처럼 아꼈고 하준 또한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따랐다. 주말이면 세 식구는 한강변을 산책하거나 근교로 드라이브를 나섰고, 방학이면 유럽의 고풍스러운 도시들을 여행하며 견문을 넓혔다. 수현의 삶은 그야말로 한 폭의 완벽한 그림과 같았다. 성공한 남편, 사랑스러운 아들, 풍족한 재산, 끝없이 이어지는 화려한 사교 모임과 해외여행, 그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이었다. 그러던 어느 해가을, 10월의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던 날이었다. 남편 최민준과 아들 하준은 중요한 국제부동산 박람회 참석과 해외 투자 계약을 위해 며칠간의 일정으로 유럽 출장길에 오르게 되었다. 하준은 당시 명문대 건축학과에 재학 중이었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자신의 사업을 이어받을 준비를 시키기 위해 종종 해외 출장에 동행시키곤 했다. 출발하던 날 아침, 수현은 평소와 다름없이 남편의 넥타이를 매주고 아들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다. 여보, 이번 계약 꼭 성공하고 돌아오세요. 하준아, 너도 아버지 잘 보필하고 새로운 것 많이 보고 배우렴. 걱정 말아요. 수현씨, 잘 다녀올 테니 당신도 편히 쉬고 있어요. 네, 엄마, 다녀와서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해드릴게요. 남편의 든든한 미소와 아들의 해맑은 목소리가 현관을 나서는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수현은 창가에 서서 남편과 아들이 탄 검은색 세단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지만 그것이 불길한 예감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저 며칠간의 짧은 이별이 주는 아쉬움 이련이 여겼을 뿐이었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수현이 거실 소파에 앉아 한가로이 잡지를 넘기고 있을 때였다.
텔레비전 뉴스 속보 자막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오늘 오전 인천을 출발해 유럽으로 향하던 XX 항공 여객기. 이륙 3시간 만에 통신 두절. 현재 위치 파악 중.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과 아들이 탄 바로 그 비행기였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아닐 거야. 잘못된 정보일 거야. 그녀는 애써 스스로를 다독이며 남편의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은 공포로 변해갔다.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속보가 이어졌고 마침내 몇 시간 후 절망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여객기가 동해상에 추락했으며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공식 발표였다. 그 순간 오수연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전화벨 소리, 초인종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 모든 것이 뒤죽박죽된 채 그녀의 귀를 때렸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마치 깊고 어두운 심연 속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부짖을 기력조차 없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일주일 만에 수연의 얼굴은 반쪽이 되었고 윤기 흐르던 머리카락은 푸석하게 변해버렸다. 그 호화롭던 반포동의 펜트하우스는 한순간에 차갑고 적막한 유령의 집이 되어버렸다. 더 이상 남편의 묵직한 서재문이 열리는 소리도 아들 하준이 피아노를 치며 흥얼거리던 노랫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거실에는 남편이 즐겨 읽던 신문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고 하준의 방에는 미처 다 꾸리지 못한 여행 가방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그 모든 것이 비수처럼 수현의 가슴을 찔렀다. 수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 어떤 말도 그녀의 고통을 달래줄 수는 없었다.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몽롱한 상태로 시간을 보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슬픔이 너무나도 거대해서 오히려 모든 감각이 마비되어 버린 듯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가엾게 여겼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영혼 깊숙이 자리한 검은 절망의 크기를 가늠할 수는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수연은 홀로 남겨졌다. 남편과 아들의 온기가 사라진 집은 텅 빈 동굴처럼 느껴졌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과 아들의 모습은 더 이상 위안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견딜 수 없는 고통만을 안겨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가 되었다. 웃음도 눈물도 희망도 모두 잃어버린 채 그저 숨만 쉬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삶을 지탱해주던 2개의 기둥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순간 오수연은 깨달았다. 자신이 살았던 그 금빛 세상은 너무나도 연약했고 그 안에서의 행복은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것을. 새벽녘의 전화 한 통이 그녀의 가족, 미래, 그리고 삶의 의미까지 모든 것을 남김없이 앗아갔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끝없는 공허함과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형벌처럼 느껴지는 절망뿐이었다. 그 검은 절망 속에서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헤어나오지 못했다. 남편과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 오수연의 시간은 멈춰버린 듯했다. 반포동의 펜트하우스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곳은 온기 없는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윤슬도 밤이면 도시를 밝히는 현란한 불빛도 더 이상 그녀에게는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했다. 그녀는 마치 살아있는 유령처럼 집안을 배회하거나 혹은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식사는커녕 물 한 모금 넘기는 것조차 힘겨웠고 잠은 불청객처럼 그녀를 피해갔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위로하려 애썼다. 남편 최민준의 사업 파트너들과 회사 임원들, 그리고 그녀가 어울렸던 상류층의 지인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애도의 뜻을 전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유리병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그녀는 그들의 위로에 어떤 반응도 보일 수 없었다. 슬픔이 너무 깊어
오히려 모든 감정이 마비되어 버린 상태였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 남편의 오랜 비서이자 최측근이었던 한상식 부장이 조심스럽게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최민준 회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회사의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사모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한 부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수현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기력조차 없었다. 회사 일은 저희가 어떻게든 꾸려나가고 있습니다만 회장님의 지분 문제와 여러 가지 법적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결정을 내려주셔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한 부장은 어렵게 말을 꺼냈다. 그는 수연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수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다. 회사, 지분, 법적 절차,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부질없고 공허하게만 느껴졌다. 남편과 아들이 없는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한 부장님, 오랜 침묵 끝에 수현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몹시 지쳐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단호한 기운이 느껴졌다. 저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회사 일도 재산 문제도 이제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모님, 하지만 제 모든 재산을 남편과 제 이름으로 된 모든 것을 신탁으로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회사 경영은 한 부장님을 비롯한 회장님의 오랜 동료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저는 그 어떤 것에도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한 부장은 수현의 말에 깜짝 놀랐다. 수백억 원,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막대한 재산을 모두 신탁으로 처리하고 경영권까지 포기하겠다니,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었다. 사모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회장님께서 평생을 바쳐 이룩하신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하준 도련님께 물려주셔야 할 하준이는 이제 없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 아이가 없는 세상에서 이 모든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는 그저 이 모든 것을 잊고 싶을 뿐이에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확고했다. 한 부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수현의 깊은 절망과 슬픔을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기에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날 이후 수현은 변호사와 신탁 전문가들을 만나 자신의 모든 재산을 신탁 계좌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녀는 묵묵히 모든 서류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다. 마치 자신과 아무런 상관없는 남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처럼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가 소유했던 반포동의 펜트하우스, 남편의 회사 지분, 수많은 부동산과 예금, 그리고 개인적인 귀중품까지 그 모든 것이 차례차례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었다. 신탁의 수익금은 익명의 자선단체에 기부되거나 혹은 그녀가 지정한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되도록 설정되었다. 그녀 자신은 그 어떤 금전적 이득도 취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는 몇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수현은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끊고 집안에만 칩거했다. 간혹 한 부장이 찾아와 진행 상황을 보고했지만 그녀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나 다른 곳을 헤매고 있는 듯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정리되던 날 밤, 수현은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그녀와 아무런 상관없는 풍경일 뿐이었다. 그녀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꺼내 최소한의 옷가지와 세면도구, 그리고 낡은 일기장과 아직 뜯어보지 못한 하준이의 마지막 편지만을 챙겼다. 다른 어떤 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과거의 흔적은 그 무엇도 남기고 싶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그녀는 밤의 어둠을 틈타 조용히 그 집을 나섰다. 지난 수십 년간 자신의 삶의 무대였던 모든 영광과 슬픔이 깃든 그곳을 뒤로한 채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마치 과거의 자신과 영원히 작별을 고하는 의식처럼 그녀의 발걸음은 단호하고 망설임이 없었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가장 빠른 야간 열차표를 끄는 그녀는 이름 모를 남쪽의 어느 작은 도시로 향했다. 열차가 어둠을 가르며 달리는 동안 그녀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성공한 사업가의 아내도 촉망받는 아들의 어머니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이름 없는 한 여인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그렇게 깊은 침묵과 완전한 고독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그 누구도 그녀가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알지 못했다. 그녀 자신조차도 밤새도록 남쪽으로 달린 기차는 동틀 무렵 낯선 이름의 작은 간이역에 오수현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가방 하나만을 든 채 플랫폼에 섰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그저 서울에서, 그리고 자신의 과거로부터 최대한 멀리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었다. 역사를 빠져나와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듯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피곤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감각이 무뎌진 탓인지, 아니면 너무나 큰 충격 뒤에 찾아오는 일시적인 해방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작은 강줄기를 낀 아담한 시골 마을이 나타났다.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의 마을은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과 번잡함으로부터 격리된 듯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수현은 자신도 모르게 그 마을로 발길을 옮겼다. 그곳이 바로 훗날 그녀가 천군 할머니로 불리며 살아가게 될 경기도 양평군 천군면의 한적한 마을이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마을 어귀의 작은 여인숙에 머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람들은 순박해 보였고 자연은 아름다웠다. 무엇보다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었다. 그녀는 최민준 회장의 아내 오수현이 아니라 그저 이름 없는 한 나그네일 뿐이었다. 수연은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지우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화려했던 지난날의 자신으로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가지고 있던 약간의 현금으로 마을 외곽, 남한강이 멀리 내려다 보이는 언덕배기에 버려진 채 방치되어 있던 작은 밭되기와 낡은 농가 한 채를 샀다.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을 신탁에 맡겨둔 그녀에게는 푼돈이나 다름없었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면 그것마저도 과분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버리지는 않았다. 오수연이라는 이름은 부모님이 주신 소중한 것이었고 그 이름마저 부정하고 싶지는 않았다. 다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오수연이 아니었다. 세상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서도 과거의 영광과 슬픔을 지워버린 새로운 오수연으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낡은 농가는 거의 폐가 수준이었지만 수연은 손수 흙을 바르고 기둥을 세워 조촐한 기와집으로 개조했다. 전문가의 도움을 최소한으로 받고 대부분의 일을 그녀 혼자 해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손에는 못이 박이고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는 고된 노동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다. 육체적인 고통이 오히려 정신적인 고통을 잊게 해주는 듯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언덕 위에는 아담한 기와집 한 채가 완성되었다. 방 두 칸의 작은 부엌, 그리고 볕이 잘 드는 툇마루가 전부인 소박한 집이었다. 예전에 살던 반포동 펜트하우스의 화장실보다도 작았지만 수연에게는 더없이 아늑하고
평화로운 공간이었다. 그녀는 집 주변에 밭을 일구어 채소를 심고 새벽이면 일어나 마당을 쓸었다. 식사는 직접 키운 채소와 시장에서 사온 약간의 곡물로 해결했고 옷은 직접 지어 입거나 낡은 것을 수선해 입었다. 그녀의 삶은 철저하게 단순하고 고요했다.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도 최소한으로 줄였다. 간혹 장터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목례를 하는 정도였고 누구에게도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외지에서 흘러들어온 그녀를 경계하기도 하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조용하고 폐쇄적인 생활에 익숙해졌다. 그저 언덕 위 기와집에 사는 과묵한 할머니 정도로만 인식할 뿐이었다. 수연에게 유일하게 남은 과거와의 연결고리는 낡은 일기장과 아직 뜯어보지 못한 아들 하준이의 마지막 편지뿐이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작은 등잔불 아래에서 일기장을 펼쳐들었다. 그곳에는 남편과 아들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절의 추억들, 그리고 그들을 잃은 후의 절망과 슬픔이 뒤섞여 기록되어 있었다. 일기를 쓰는 동안 그녀는 잠시나마 과거로 돌아가 그들과 함께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다. 하지만 일기장을 덮고 나면 현실의 냉혹한 고독이 다시 그녀를 덮쳐왔다. 하준이의 편지는 차마 뜯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 편지 봉투를 볼 때마다 아들의 해맑은 미소와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편지 안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 혹시라도 불길한 예감이나 마지막 작별 인사가 담겨 있다면 자신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그녀는 그 편지를 일기장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애써 외면했다. 시간은 그렇게 속절없이 흘러갔다. 계절이 몇 번이고 바뀌는 동안 수현은 언덕 위 기와집에서 홀로 살아가는 삶에 점차 익숙해져 갔다. 새벽의 맑은 공기, 텃밭에서 자라는 채소들의 생명력,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 그리고 밤하늘을 수놓는 별들의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아주 조금씩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고 있었다. 물론 남편과 아들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히 가슴 깊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녀를 파괴하는 절망이 아니라 잔잔한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지도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지도 않았다.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갈 뿐이었다. 마치 긴 항해를 마치고 작은 항구에 닻을 내린 늙은 배처럼 그녀의 삶은 이제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평온함 속에 머물러 있는 듯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아래에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운명의 씨앗이 조용히 움트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렇게 또 몇 해의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갔다. 오수현은 천군면의 언덕 위 기와집에서 그림자처럼 살았다. 봄이면 텃밭에 씨를 뿌리고 여름이면 매미 소리를 들으며 툇마루에서 부채질을 했고 가을이면 감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린 붉은 감을 따서 말렸으며 겨울이면 화롭게 앉아 하염없이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삶은 자연의 순환처럼 단조롭고 예측 가능했지만 그 속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고독과 사무치는 그리움이 늘 함께했다. 남편과 아들을 잃은 슬픔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무뎌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뼛속 깊이 새겨진 낙인처럼 평생을 안고 가야 할 아픔이었다. 다만 이제는 그 슬픔에 함몰되어 허우적거리기보다는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견뎌내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다. 일기장에는 여전히 남편과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하게 기록되었지만 그 빈도는 조금씩 줄어들었다. 그리고 하준이의 마지막 편지는 여전히 봉투를 뜯지 않은 채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해 장마가 유난히 길었던 여름날이었다. 며칠 동안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가 잠시 멎고
하늘이 잠시 숨을 고르는 듯한 흐린 오후였다. 수현은 답답한 마음에 우산을 받쳐들고 집을 나섰다. 빗물에 패인 산길을 조심스럽게 내려와 오랜만에 면 소재지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장날도 아니었지만 혹시 필요한 것이 있을까 싶어서였다. 마을 어귀,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지키고 서 있는 작은 절 입구를 지날 때였다. 평소에는 스님들의 독경소리나 풍경소리가 간간히 들려오던 곳이었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스산한 기운만이 감돌았다. 수현은 무심코 절의 일주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곳 비를 피하려는지 기둥 한쪽에 바싹 붙어 웅크리고 있는 아주 작은 형체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누군가 버리고 간 보따리거나 혹은 비에 젖은 길짐승이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기려다 말고 다시 한번 그쪽을 바라보았을 때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아주 미세했지만 분명히 움직임이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연은 우산을 고쳐들고 천천히 그 작은 형체에게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이 사람의 아이임을 알 수 있었다. 5살이나 되었을까. 아이는 얇은 여름 옷까지 하나만을 걸친 채 비에 흠뻑 젖어 파랗게 질린 얼굴로 가늘게 몸을 떨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빗물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작은 입술은 추위와 공포로 새파랗게 변해 있었다. 아이는 두 눈을 감고 있었지만 간헐적으로 터져나오는 작은 신음소리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아가야. 수연은 저도 모르게 작은 탄성을 내뱉으며 아이 곁에 무릎을 꿇었다. 누가 왜 이런 어린아이를 이 비오는 날 절입구에 버려두고 갔단 말인가. 아이의 작은 손목을 잡아보니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미약했다. 이대로 두면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로운 생명이었다. 그 순간 지난 20년 가까이 굳게 닫혀있던 오수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울컥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연민이었고 분노였으며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모성애였다. 지금 눈앞에 이 작은 생명은 과거 자신의 아들 하준이가 그랬던 것처럼 무방비 상태로 세상에 내던져진 연약한 존재였다. 수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쓰고 있던 우산을 아이 위로 기울여 비를 막아주고 자신의 마른 겉옷을 벗어 아이의 작은 몸을 감쌌다. 그리고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생각보다 너무나도 가볍고 차가운 아이의 몸무게에 그녀의 마음은 더욱 미어졌지만 지금은 슬퍼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다. 괜찮다, 아가야. 괜찮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이를 달래며 한시라도 빨리 아이를 따뜻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아이를 가슴에 꼭 품은 채 비탈길을 정신없이 뛰어내려왔다. 면 소재지에 있는 작은 보건소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다급하고 절박했다. 보건소에 도착한 수현은 거의 울부짖듯이 도움을 청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보건소 직원들은 즉시 아이를 받아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아이의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었으며 따뜻한 담요로 감싸 천을 유지하려 애썼다. 의사는 아이가 심한 저천증과 탈수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영양 상태도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것 같다는 진단도 덧붙였다. 수연은 복도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아이의 상태가 호전되기를 기다렸다. 비에 젖은 그녀의 옷가지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고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었지만 그런 것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오직 치료실 안의 작은 아이에게로 향해 있었다. 왜 아이가 그곳에 버려졌는지, 부모는 누구인지 그런 의문들은 잠시 뒤로 미뤄두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무사히 살아나는 것이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의사가 치료실 문을 열고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의 빛이 어려 있었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어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며칠간은 상태를 지켜봐야 합니다. 수연은 그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의사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아이가 있는 병실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아이는 작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다. 여전히 얼굴은 창백했지만 아까보다는 혈색이 조금 돌아온 듯했고 숨소리도 한결 안정되어 보였다. 아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수연은 아이의 머리맡에 가만히 앉아 잠든 아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가늘게 떨리는 속눈썹, 작은 코, 꼭 담은 입술, 보면 볼수록 안쓰럽고 가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자신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슬픔이나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아주 작고 연약한 생명에 대한 뜨거운 연민과 책임감,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희망 같은 것이 뒤섞인 아주 복잡하고도 강렬한 감정이었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 그리고 자신은 이 아이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수연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아이와의 만남이 그녀의 멈춰버린 것 같았던 삶에 예기치 않은 파문을 던졌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파문은 앞으로 그녀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수연의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새롭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제6장 조건 없는 사랑, 새로운 어머니의 이름으로 아이의 위급한 상태가 안정을 찾기까지 며칠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오수연은 거의 보건소를 떠나지 않고 아이 곁을 지켰다. 보건소 직원들과 면사무소에서는 아이의 부모를 찾기 위해 수소문했지만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신고도 아이를 안다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 절의 주지스님 역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이를 누가 데려다 놓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했다. 아이는 말 그대로 이름도 부모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아이는 처음 며칠 동안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커다랗고 불안한 눈망울로 수연을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아마도 버려졌다는 충격과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터였다. 수연은 섣불리 아이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아이 곁을 지키며 따뜻한 죽을 쏘어 먹이고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밤에는 잠이 들 때까지 가만히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의 조용하고 꾸준한 보살핌 속에서 아이는 조금씩 경계를 풀기 시작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아이의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보건소에서 퇴원해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졌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었다. 면사무소에서는 아이를 임시보호시설로 보내는 절차를 밟으려 했다. 그 순간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제가 아이를 데리고 있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보건소 직원도 면사무소 직원도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다. 평생을 홀로 살아온 것처럼 보이는 노인이, 그것도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아이를 돌보겠다고 나섰으니 그럴 만도 했다. 할머니,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는 돈도 많이 들고 정성도 보통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면사무소 직원이 걱정스러운 듯 만류했지만 수연의 결심은 확고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를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지난 며칠 동안 아이 곁을 지키면서 그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이 아이는 하늘이 자신에게 보내준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 자신의 상처 입은 영혼도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이 그녀를 움직였다. 결국 수연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 아이의 임시보호자가 되었고 얼마 후에는 정식으로 입양수소까지 마쳤다. 그녀는 아이에게 윤지우 인즈슈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었다.
뜻을 펼치고 따뜻하게 빛나라는 의미였다. 아이가 겪었을지도 모를 어두운 과거를 딛고 밝고 올곧게 자라기를 바라는 그녀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이름이었다. 그렇게 지우는 수연의 작은 기와집으로 오게 되었다. 처음 며칠 동안 지우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밤마다 울며 보챘다. 그럴 때마다 수연은 지우를 품에 안고 밤새도록 등을 토닥이며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품과 나지막한 노랫소리 속에서 지우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수연의 삶은 지우로 인해 완전히 바뀌었다. 고요하기만 했던 집안은 이제 아이의 작은 발소리와 온가리 소리, 그리고 때때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로 채워졌다. 수연은 아침 일찍 일어나 지우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서툰 솜씨로나마 아이의 옷을 직접 만들어 입혔다. 텃밭에서 가꾼 채소와 장터에서 사온 약간의 고기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고, 밤에는 지우를 무릎에 앉히고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지우를 키우기 위해 돈을 벌어야 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막대한 유산에는 손을 대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신성한 약속처럼 그녀 자신과 아들 하준이를 위한 마지막 보루로 남겨두고 싶었다. 또한 자신이 부유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지우를 키우는 일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철저히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천군면의 가난한 노인 오수연의 모습으로 지우를 키우기로 결심했다. 수연은 새벽 일찍 일어나 텃밭에서 거둔 채소들을 광주리에 담아 면 소재지 장터에 내다 팔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부끄럽기도 하고 서툴기도 했지만 지우를 생각하며 꿋꿋이 버텨냈다. 그녀가 파는 채소는 신선하고 값도 저렴해서 금방 단골 손님들이 생겨났다. 채소 파리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 이웃들이 맡긴 낡은 옷가지들을 수선했다. 젊은 시절 잠깐 배웠던 바느질 솜씨가 이렇게 요긴하게 쓰일 줄은 몰랐다. 그녀의 꼼꼼하고 야무진 솜씨 덕분에 언덕 위 할머니네 수선짚은 금방 입소문이 났다. 때로는 밤늦도록 호롱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해야 했지만 지후의 잠든 얼굴을 보면 피곤함도 잊곤 했다. 수연은 지우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제공해줄 수는 없었지만 그 대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과 정성을 쏟아부었다. 그녀는 지후에게 글을 가르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으며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다. 지후는 그런 수연의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다. 처음에는 말수도 적고 그늘져 보였던 아이는 점차 밝고 명랑한 소년으로 변해갔다. 지우는 수연을 할머니라고 불렀지만 그 호칭 속에는 친어머니 이상의 깊은 애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수연에게 지우는 삶의 전부였다. 지후의 웃음소리는 그녀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었고, 지후의 따뜻한 천은 그녀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였다. 물론 남편과 아들 하준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히 사무쳤지만 이제는 그 슬픔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았다. 지후라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밤이면 수연은 잠든 지후의 머리맡에 앉아 가만히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곤 했다. 하늘이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걸까? 이 아이를 통해 내가 못다 이룬 행복을 찾으라고? 그녀는 지우의 작은 손을 가만히 잡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그녀의 손끝으로 전해져 왔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은 더 이상 외롭거나 불행하지 않다는 것을.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윤지우라는 작은 생명은 이제 그녀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아이를 위해 자신의 남은 생을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천군면의 밤하늘 아래 낡은 기와집에서는 그렇게 새로운 사랑과 희망의 이야기가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다. 윤지우는 오수연의 지극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자라났다. 처음 발견되었을 때의 불안하고 그늘졌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밝고 건강하며 총명한 아이로 성장했다.
수현은 지후에게 글을 가르치고 함께 책을 읽었으며 자연 속에서 뛰어놀게 했다. 그녀는 지후에게 세상의 아름다움과 함께 정직과 성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가르치려 애썼다. 지후가 7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수연은 밤새 직접 지은 새 옷을 지후에게 입히고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작은 가방을 챙겨주었다. 학교까지 가는 내내 지후의 작은 손을 꼭 잡고 교문 앞에서 아들을 들여보내고도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마치 20해 전 친아들 하준을 처음 학교에 보내던 날처럼 가슴 벅찬 감동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교차했다. 지우는 학교 생활에 금방 적응했다. 공부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친구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렸다. 매일 학교 시간이면 수현은 언덕길 어귀까지 마중을 나가 지후를 기다렸고 제잘거리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세상 모든 시름을 잊곤 했다. 수현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다. 지후의 학용품과 옷가지를 마련하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했다. 그녀는 텃밭을 더 넓게 가꾸어 새벽 시장에 내다 팔았고 밤늦도록 재봉틀을 돌려 이웃들의 옷 수선뿐만 아니라 간단한 맞춤옷까지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솜씨는 날이 갈수록 일취월장했고 언덕 위 할머니네 재봉실은 이제 제법 알려져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올 정도였다. 하지만 나이는 속일 수 없었다. 60을 훌쩍 넘긴 그녀에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고된 노동은 힘에 부쳤다. 밤이면 쑤시는 허리와 어깨 통증에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았지만 그녀는 지후의 밝은 미래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지후에게만큼은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친아들 하준에게 해주지 못했던 모든 것을 이제 지후를 통해 이루고 싶었다. 지후는 그런 할머니의 희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의 어깨를 주물러드리고 텃밭 일을 돕거나 재봉실 청소를 하기도 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할머니의 깊은 주름과 거칠어진 손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 제가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면 할머니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고 큰 집도 사드릴게요. 할머니 고생 안 하시게요. 어린 지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할 때면 수현은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오며 눈시울이 뜨거워지곤 했다. 우리 지후, 그런 마음만 가져도 할머니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구나. 너는 그저 건강하고 바르게만 자라다오. 그것이 할머니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란다. 세월이 흘러 지우는 초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했다. 여전히 학업에 뛰어났고 예의 바르고 성실한 학생으로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칭찬이 자자했다. 수현은 그런 지우를 바라보며 더 없는 자랑스러움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깊어갔다. 지우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뒷받침이 필요했고 그것은 곧 그녀에게 더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버지 최민준이 남긴 막대한 유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그것은 지우가 정말로 필요할 때 그의 미래를 위해 결정적으로 사용해야 할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다. 지금의 어려움은 자신의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잠을 줄이고 일을 더 늘렸다. 읍내 식당에 허드레시를 돕기도 하고 명절이면 밤을 새워 떡을 만들어 팔기도 했다. 어느덧 지후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훤칠한 키에 준수한 외모, 그리고 뛰어난 학업 성적까지 갖춘 그는 누가 보아도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다. 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 남다른 재능을 보여 전국 규모의 경시대회에서 여러 차례 입상하기도 했다. 그의 이름은 영월의 작은 시골 마을을 넘어 도내에서도 제법 알려지기 시작했다. 수연은 그런 지우가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아들이 너무 뛰어나서
언젠가는 자신의 곁을 떠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날아갈 것이라는 예감 때문이었다. 물론 그것이 아들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홀로 남겨질 자신의 모습이 그려져 때로는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지우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그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의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돕고 특히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에게 보답하고 싶다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 수현은 지후의 꿈을 듣고 기쁨과 함께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막대한 학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지기도 했다. 그녀는 평생을 아껴 모아왔던 얼마 되지 않는 적금 통장을 해약하고 밤낮 없이 일하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녀의 건강은 이미 예전 같지 않았지만 아들의 꿈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을 각오였다. 그녀는 지후에게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아들의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할 뿐이었다. 마침내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지우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격 통지서를 손에 들고 할머니에게 달려왔다. 할머니, 저 합격했어요. 제가 해냈어요. 지우는 기쁨에 넘쳐 할머니를 끌어안고 펄쩍펄쩍 뛰었다. 수현은 그런 손자를 힘껏 안아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으며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의 모든 고통과 서름을 보상받는 듯한 감격의 눈물이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마당 한 구석에는 지후가 어릴 적 심었던 작은 살구나무가 어느새 훌쩍 자라 연분홍 꽃망구를 터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꿈을 이루게 된 지후의 모습과도 같아. 수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눈부신 봄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이나 슬픔은 없었다. 오직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빛나는 미래에 대한 희망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남은 생을 바쳐 지켜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윤지우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한 것은 오수연에게 더 없는 기쁨이자 자랑이었지만 동시에 아주 오랫동안 예감해왔던 이별의 시작이기도 했다. 지후가 서울로 떠나던 날, 수현은 애써 눈물을 감추며 손주의 앞날을 축복했다. 텅 빈 기와집에 홀로 남겨진 밤, 그녀는 처음으로 지독한 외로움과 함께 아들 하준을 잃었던 그날의 슬픔이 다시금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다시금 굳건한 할머니 그리고 소금 재봉실의 주인으로 돌아와 있었다. 지후의 꿈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 서울에서의 대학 생활은 지후에게 새로운 세상과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는 뛰어난 학업 성적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거의 매일 저녁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았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양평 천군면의 낡은 기와집을 찾아와 할머니의 말벗이 되어 주었다. 수현은 그런 손주를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고 그가 들려주는 서울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후의 전화 목소리가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들떠 있었다. 그는 수줍어하면서도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다. 같은 대학 경제학과에 다니는 박아름이라는 여학생이었고 두 사람은 얼마 전부터 교제를 시작했다고 했다. 수현은 손주의 첫사랑 이야기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언제 한번 집에 데려오라고 말했다. 며칠 후 지우는 약속대로 아름을 데리고 천군면을 찾아왔다. 사진으로 먼저 보았던 아름은 과연 듣던 대로 예쁘고 똑똑해 보이는 아가씨였다. 하얀 피부에 또렷한 이목구비, 세련된 옷차림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시골 마을의 풍경과는 어딘지 모르게 어울리지 않았지만 지후 옆에 서 있는 모습은 제법 잘 어울렸다. 할머니, 인사드려요.
제 여자친구 박아름이에요. 아름아, 우리 할머니셔. 안녕하세요, 할머니. 말씀 많이 들었어요. 윤지후입니다. 아니, 박아름입니다. 아름은 살짝 긴장한 듯 말을 더듬었지만 이내 밝은 미소를 지으며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다. 수현은 그런 아름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손수 준비한 다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수현은 아름에게서 어떤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름은 예의 바르고 상냥했지만 그녀의 말과 행동에서는 은연중에 도시 생활에 대한 우월감과 시골 생활에 대한 약간의 무시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수현의 낡은 기와집과 소박한 살림살이를 신기한 듯 둘러보면서도 눈빛에서는 어떤 동경이나 존중보다는 호기심 어린 관찰자의 태도가 엿보였다. 할머니, 지우한테 들었어요. 혼자서 힘들게 지우를 키우셨다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름의 칭찬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수현은 그 말 뒤에 숨겨진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명문대생을 키워냈을까 하는 의구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아름과 함께 서울로 돌아갔다. 수현은 떠나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에 사로잡혔다. 아름이 나쁜 아이는 아닌 것 같았지만 과연 지후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고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일까 하는 의문이 가시지 않았다.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두 사람이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수현은 그저 손주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 후로 지우의 생활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아름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는 예전만큼 자주 할머니에게 전화를 하거나 천군면을 찾지 못했다. 전화 통화 내용은 대부분 아름과의 데이트 이야기나 학교 생활의 바쁜 일정에 대한 것이었고 할머니의 안부를 묻거나 시골집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수현은 그런 손주의 변화가 서운하기도 했지만 젊은 시절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애써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수현은 지후와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물리적인 거리 때문만이 아니었다. 지후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도시의 그것에 점점 더 익숙해지고 동화되면서 할머니가 평생을 지켜온 소박하고 정직한 삶의 방식과는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듯했다. 한 번은 지후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할머니, 이제 힘들게 장사 같은 거 그만하시고 편히 쉬세요. 제가 나중에 의사 돼서 돈 많이 벌면 서울에 좋은 아파트 사드리고 편하게 모실게요. 이런 시골에서 고생하시는 거 보기 싫어요. 그 말은 분명 할머니를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수현의 가슴에는 비수처럼 꽂혔다. 지후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 낡은 기와집과 소금 재봉실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를 그녀는 지후의 그런 변화가 아름의 영향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차마 입 밖에 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하준이의 마지막 편지를 뜯어보지 못하고 있었다. 지후의 성장을 보면서 아들 하준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깊어졌고 혹시라도 편지 속에 담겨 있을지 모를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현재의 불안감과 겹쳐질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어느덧 지우는 의과대학 본과에 진학했고 아름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 갔다. 두 사람은 졸업 후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다. 지우는 언젠가 할머니에게 아름과의 결혼 계획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고 수현은 복잡한 마음을 숨긴 채 손주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었다. 마치 잔잔한 호수 밑바닥에서 거대한 소용돌이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녀의 평화롭던 삶에 예기치 않은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안타깝게도 머지않아 현실이 될 운명이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윤지우는 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박아름과의 결혼을 앞두게 되었다. 오수연은 손주의 결혼 소식에 기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결혼 준비를 위해 서울을 몇 차례 오가면서 그녀는 아름의 가족과도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아름의 부모는 유복한 중산층으로 은연중에 수현의 소박한 시골 살림과 대조되는 자신들의 생활 수준을 드러내곤 했다. 수현은 그들의 태도에서 어떤 계층적인 거리감을 느꼈지만 지후의 행복을 위해 애써 내색하지 않았다. 결혼식은 서울 중심가의 번듯한 호텔에서 열렸다. 수현은 밤새 직접 지은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식장에 참석했지만 화려하고 세련된 하객들 사이에서 자신이 어딘지 모르게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아름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신부였고 지후는 늠름한 신랑이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그림처럼 보기 좋았지만 수현은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하면서도 알 수 없는 슬픔에 잠시 가슴이 아려왔다. 마치 아들 하준을 떠나보내는 듯한, 혹은 이제 정말로 지우가 자신의 품을 완전히 떠나버린 듯한 상실감이었다. 결혼 후 지우와 아름은 서울에 신혼집을 마련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지후가 간간히 천군면으로 내려와 할머니를 찾았고 수현 역시 가끔씩 서울로 올라가 아들 내외의 살림을 돌봐주기도 했다. 하지만 아름은 직장 생활과 새로운 가정 생활에 바쁘다는 이유로 좀처럼 수현에게 살가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지후 역시 아내의 눈치를 살피느라 예전처럼 할머니에게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듯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후와 아름에게서 돈 문제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할머니, 저희가 이번에 새 가구를 좀 들여놓으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드네요. 조금만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라며 조심스럽게 시작되었다. 수현은 아들의 새로운 시작을 돕는다는 생각에 자신이 텃밭 가꾸고 수선일하며 아껴 모아둔 돈을 아낌없이 내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요구는 점점 더 잦아지고 액수도 커져갔다. 어머니 아름은 결혼 후 수현을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지만 그 호칭에는 어떤 따뜻함도 느껴지지 않았다. 저희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어요. 지우씨 병원 월급날까지 아직 멀었는데, 혹은 어머니, 지우씨 친구들 집들이에 가야 하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괜찮은 선물 하나 사려면. 수연은 매번 군말 없이 돈을 붙여주었다. 그녀에게는 여전히 아버지 최민준이 남긴 막대한 유산이 있었지만 그 돈에는 손을 대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어떤 약속과도 같았다. 대신 그녀는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고 밤늦도록 재봉틀을 돌리며 푼푼히 돈을 모았다. 자신의 끼니는 거르는 한이 있어도 아들 내외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돈보다 더 그녀를 아프게 한 것은 지후의 변해가는 태도였다. 예전에는 할머니의 안부를 묻고 시시콜콜한 일상을 나누던 아들이 이제는 전화 통화의 대부분을 돈 이야기로 채웠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나 감사함보다는 당연하다는 듯한 뉘앙스가 묻어났고 할머니의 건강이나 생활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드는 듯했다. 수현은 그런 손주의 변화가 아름의 영향 때문이라고 짐작했지만 차마 입 밖에 낼 수는 없었다. 그저 속으로만 끙끙 앓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수현은 며칠 전부터 계속되던 장이침과 몸살 기운에도 불구하고 지후 내외에게 줄 김장김치와 직접 짠 참기름을 바리바리 싸들고 서울행 버스에 올랐다.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잔뜩 만들어 냉동실에 넣어두고 온 터였다. 미리 연락을 할까 하다가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예고 없이 방문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 아들 내외의 고급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열고 나온 아름의 표정은 반가움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수현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수현이 들고 온 보따리들을 못마땅한 눈초리로 훑어보았다. 어머니,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아름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마침 외출하려던 참이었는지 그녀는 화려한 외출복 차림이었다. 지후는 아직 퇴근 전이냐? 내가 너희들 먹을 김치랑 반찬 좀 가져왔다. 수현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보따리를 내밀었지만 아름은 그것을 받아들기는커녕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세상에, 어머니, 이런 걸 여기까지 다 들고 오셨어요. 저희 요즘 집에서 밥 잘 안 해 먹어요. 그리고 저 지금 약속 있어서 나가봐야 하는데 어쩌죠 그때. 방에서 지후가 나왔다. 그는 할머니를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오셨어요? 아이고, 연락도 없이. 그래, 우리 강아지 얼굴도 볼 겸 반찬도 좀 가져왔다. 수현은 지후를 보자 반가운 마음에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지후는 할머니를 집 안으로 안내하기는커녕 아름과 눈빛을 교환하더니 난처한 듯 머리를 긁적였다. 할머니, 사실 오늘 저희 집에 손님들이 오시기로 해서요. 집도 엉망이고 할머니 계시면 좀 불편하실 텐데. 그래요, 어머니. 저희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요. 다음에 제대로 준비해놓고 초대할게요. 오늘은 그냥 이 근처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내려가시는 게 어떠세요? 제가 차비는 드릴게요. 아름이 냉정하게 말을 잘랐다. 그들의 말은 정중했지만 내용은 사실상 불편하니 어서 돌아가시라는 뜻이었다. 수현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손에 들린 김치 보따리가 천근망은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가 밤새워 담근 김치, 아들이 가장 좋아하던 그 맛을 전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애써 눈물을 삼켰다. 알았다. 내가 괜히 불편하게 했구나. 그럼 이만 가보마. 그녀는 힘없이 돌아섰다. 지우는 그런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내의 옆에 서 있을 뿐이었다. 수현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천군면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수현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다. 자신의 정성과 사랑이 그렇게 무참히 거절당했다는 사실이, 그리고 금쪽같이 키운 아들이 그렇게 변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과 지우 사이의 놓인 거리는 이제 단순히 지리적인 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결코 좁혀질 수 없는 마음의 거리였다. 그리고 그 깊은 균열은 그녀의 남은 삶의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다. 서울 아들 내외의 집에서 문전박대 당하고 돌아온 후 오수현의 마음에는 깊은 골이 패였다. 윤지후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는 더욱 뜸해졌고 간혹 연락이 닿아도 대부분 돈 문제거나 일방적인 푸념일 뿐이었다. 박아름은 아예 안부 전화 한 통 없었다. 수현은 이제 지우가 예전에 그 순수하고 정 많던 손자가 아님을, 그리고 자신과 아들 사이에 놓인 강이 건널 수 없을 만큼 넓어졌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 내외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으려 애쓰며 묵묵히 천군면에서의 소박한 일상을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겨울 초입, 소금 재봉실의 단골 손님 중 하나인 읍내 사진관 주인이 다급한 얼굴로 찾아왔다. 그는 스마트폰 화면을 수현에게 내밀며 안절부절 못했다. 할머니,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우리 지우 맞아요. 요즘 인터넷에서 난리도 아니에요. 화면 속에는 며칠 전부터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 한 청년의 라이브 방송 녹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에 붉게 충혈된 눈,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의 청년은 다름 아닌 윤지우였다. 수현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지후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불행한 과거를 고백하고 있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친어머니에게 버림받은 것도 모자라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에게조차 버림받은 아들입니다. 그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수현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사람들은 제가 명문의대를 졸업하고 번듯한 가정을 꾸렸으니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제 할머니가 사실은 엄청난 재력가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얼마나 냉혹하고 인색한 분이신지를 저는 평생을 할머니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제대로 된 옷 한 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할머니는 늘 저를 짐짝 취급하셨고 온갖 구박과 모욕을 일삼으셨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새빨간 거짓말. 수현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자신이 어떻게 지우를 키웠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평생을 헌신했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참담함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지후의 눈물의 고백은 계속되었다. 결혼 후 제 아내 아름이가 임신을 했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기쁨에 들떴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할머니는 단 한 푼의 도움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희를 찾아와 돈을 요구하고 저희의 단란한 가정을 파탄내려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 집에 예고 없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시다가 저희에게 상처만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아내는 충격으로 몸져 누웠고 저는 실직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합니다. 제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영상을 보는 내내 수현은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지후의 말은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뒤섞어 자신을 파렴치하고 냉혹한 부자로 그리고 지후와 아름을 그 피해자로 만들고 있었다. 영상 아래에는 수많은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리고 있었다. 어떻게 저런 할머니가 다 있나? 아무리 돈이 좋아도 손주에게 저렇게까지 하다니. 힘내세요. 지우씨, 우리가 응원합니다. 대부분 지우를 동정하고 수현을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심지어 지후의 개인 계좌로 후원금이 쇄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다. 사진관 주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수현의 눈치만 살폈다. 할머니, 이거 지우가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누가 옆에서 시킨 건지. 수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명백한 의도를 가진 치밀하게 계획된 배신이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분명 박아름이 있을 터였다. 그날 밤 수현은 평생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꼬박 새웠다. 가슴속에서는 천불이 있는 듯했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감과 인간에 대한 환멸만이 온몸을 휘감았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손자가 어떻게 자신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단순한 배신을 넘어 그녀의 삶 전체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행위였다. 문득 그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아들 하준의 마지막 편지를 떠올렸다. 20년 넘게 참아 뜯어보지 못했던 그 편지. 어쩌면 그 편지 안에 담겨 있을지 모를 친아들의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과 지금 자신이 마주한 입양한 손자의 추악한 거짓이 극명하게 대조되며 더욱 큰 슬픔으로 다가왔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하룻밤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초췌한 노인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에 젖어 있지 않았다. 차갑고도 단단한 마치 잘 벼린 칼날 같은 결연함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슬픔의 문제가 아니었다.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명예를 되찾아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윤지우와 박아름에게 그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그것이 비록 또 다른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일일지라도 그녀는 더 이상 침묵 속에 숨어 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수연은 낡은 전화기를 들어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다. 그것은 바로 20년 전 남편 최민준의 충직한 비서였던 한상식의 번호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조금은 낯설지만 여전히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한 부장님. 저예요. 오수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듯한 무서운 침묵이 담겨 있었다. 천군면에 고요했던 언덕 위 기와집에 드디어 방역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한상식 부장의 목소리는 2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만큼 또렷하고 정중했다. 오수현은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는다는 사실에 잠시 목이 메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윤지우의 개인 방송, 그 속에서 자행된 거짓과 비방, 그리고 대중의 무분별한 동정과 비난까지. 그녀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한 부장은 단 한마디의 질문도 없이 묵묵히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깊은 침묵만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한 부장의 낮고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모님, 제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군요. 그리고 그 어린 놈이 지우가 어떻게 그런 배은망덕한 짓을. 회장님께서 하늘에서 통곡하고 계실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와 함께 최민준 회장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이 담겨 있었다. 한 부장님, 이제 와서 지난 일을 후회하거나 원망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이대로 모든 것을 덮어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명예도 명예지만 돌아가신 회장님과 우리 하준이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만은 막아야겠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물론입니다. 사모님, 제가 모든 것을 다해 돕겠습니다. 사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한 부장의 단호한 대답은 수연에게 큰 힘이 되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을 이 싸움에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듯한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 수연은 한 부장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후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이었다. 다행히 수현은 지난 수십 년간 지후를 키우면서 모든 것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보관해두는 습관이 있었다. 그것은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지탱해준 유일한 버팀목이기도 했고, 언젠가는 지후에게 엄마와 할머니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던 작은 소망의 증표이기도 했다. 그녀는 낡은 벽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상자 여러 개를 꺼냈다. 그 속에는 지후의 출생 기록과 입양 서류 원본, 지후가 어렸을 때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의 진료 기록과 병원비 영수증,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비 납입 증명서, 그리고 매달 지후에게 보냈던 생활비 송금 내역까지. 그야말로 지후의 성장 과정 전체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심지어 지후가 결혼한 후 아름과 함께 돈을 요구할 때마다 보냈던 송금 기록과 그들이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일부도 저장되어 있었다. 한 부장은 수연이 보내온 자료들을 검토하며 할 말을 잃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이렇게까지 헌신적일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고, 그 헌신을 배신으로 되갚은 윤지우의 파렴치함에 치를 떨었다. 사모님, 이 정도 증거라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대중에게 공개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한 부장은 신중하게 말했다. 지우처럼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은 피해야 했다. 오직 객관적인 사실과 명백한 증거만을 제시하여 대중 스스로 진실을 판단하게 만들어야 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그들은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문을 발표하고 모든 증거 자료를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입장문은 수현이 직접 작성했다. 그녀는 어떤 감정적인 표현도 배제한 채 오직 담담한 어조로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지후에게 쏟았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지후의 거짓 방송으로 인해 입은 깊은 상처와 명예실추에 대해 기술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모든 것을 공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입장문과 함께 공개된 수십 장의 증거 자료들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지후가 방송에서 주장했던 모든 내용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수현이 직접 작성한 가계부에는 지후의 학비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고된 날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고, 병원비 영수증에는 지후가 아플 때마다 수현이 얼마나 애타우며 간호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특히 지후의 법적 입양 서류와 함께 첨부된 "나는 피가 섞여서가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너를 받아들였다라는 수현의 짧은 메모는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자료가 공개된 직후 인터넷은 그야말로 폭발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끝없이 이어지는 증거 자료들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윤지후의 개인 방송 채널과 관련 기사 댓글창은 순식간에 성난 민심으로 뒤덮였다. 이럴 수가? 우리가 완전히 속았잖아? 어떻게 저런 천하의 폐륜아가 다 있나? 할머니의 헌신을 저렇게 배신하다니, 입양 서류까지 공개되다니, 이건 빼도 박도 못할 증거네. 윤지우 저 사람 완전 사기꾼 아니야? 전에 할머니가 학비 보내주실 때는 고맙다고 하더니 이제 현금 안 보내준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다니 정말 인간 말종이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비정한 할머니로 낙인 찍혔던 오수현은 이제 희생적인 어머니이자 진실을 밝힌 용감한 피해자로 재조명되었고, 불쌍한 아들로 동정을 받았던 윤지후는 배은망덕한 폐륜아이자 대국민 사기극의 주범으로 전락했다. 그에게 쏟아졌던 후원금은 이제 분노한 기부자들의 환불 요구로 바뀌었고, 그의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은 비난과 조롱의 댓글로 마비될 지경이었다. 수연은 이 모든 상황을 천군면의 낡은 기와집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기쁨이나 통쾌함도 없었다. 그저 깊은 슬픔과 함께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예감하는 듯한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 진실이 가져온 상처는 너무나도 깊고 쓰라렸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한상식 부장과 같은 든든한 조력자들이 그녀 곁을 지켜주고 있었고, 무엇보다 하늘에 있는 남편과 아들 하준이 그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오수연이 공개한 진실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하룻밤 사이에 인터넷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고, 윤지우는 비운의 아들에서 희대의 사기꾼이자 배은망덕한 폐륜아로 낙인 찍혔다. 그의 개인 방송 채널과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은 성난대중의 분노와 조롱으로 마비될 지경이었다. 그가 흘렸던 악어의 눈물은 이제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그가 호소했던 불행한 과거는 모두 꾸며낸 연극으로 치부되었다. 주요 언론들까지 이 사건을 앞다투어 보도하기 시작했다. 양평 할머니의 눈물, 입양 아들의 충격적 배신, SNS 스타의 두 얼굴, 동정심 악용한 기부금 사기 의혹 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다. 윤지우와 박아름의 신상은 이미 인터넷상에 무차별적으로 퍼져나갔고, 그들의 과거 행적까지 낱낱이 파헤쳐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것은 윤지우가 부당하게 받은 후원금 문제였다. 그에게 돈을 보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분노한 피해자가 되어 환불을 요구했고,
일부는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윤지우가 다니던 병원에서도 그의 비윤리적인 행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결국 그는 병원 측으로부터 직무정지 통보를 받기에 이르렀다. 한때 촉망받던 젊은 의사의 미래는 그렇게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가고 있었다. 윤지우와 박아름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고 허둥지둥 해명 방송을 하거나 사과문을 올리려 했지만 이미 싸늘하게 돌아선 대중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그들의 어설픈 변명은 대중의 분노에 더욱 불을 지필 뿐이었다. 박아름은 모든 책임을 윤지우에게 떠넘기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두 사람의 관계 역시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천군면의 낡은 기와집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오수연의 마음은 착잡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이런 파국이 아니었다. 그저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사건을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윤지후와 박아름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했고 그래야만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상식 부장은 수연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유했다. 사모님, 이제는 감정적인 대응을 넘어 법적으로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 할 때입니다. 윤지우와 박아름의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사기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수연은 한 부장의 말에 동의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일에 개인적인 감정을 싣고 싶지 않았다.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것을 처리하고 싶었다. 한 부장은 과거 최민준 회장의 법률 자문을 맡았던 송재규 변호사를 수연에게 소개했다. 송 변호사는 이미 언론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있었고 수연의 이야기를 들은 후 흔쾌히 변호를 맡겠다고 했다. 오수연 여사님,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저희에게 맡기시고 마음 편히 계십시오. 저희가 여사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가해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재규 변호사의 확신에 찬 말은 수연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며칠 후 오수연의 이름으로 윤지후와 박아름을 상대로 한 고소장이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되었다. 고소장에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사기, 그리고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시되어 있었다. 또한 수연이 입양 과정부터 대학 졸업까지 윤지우에게 지원했던 모든 양육비와 교육비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되었다. 소환장을 받아든 윤지우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뒤늦게 오수현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수현은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닫혀 있었다. 박아름 역시 남편의 몰락과 함께 자신에게도 법적 책임이 돌아올 것을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했다. 한때 화려했던 그들의 삶은 이제 끝없는 추락만을 남겨두고 있는 듯했다. 대중의 관심은 이제 법정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과연 이 희대의 사기극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사람들은 숨죽이며 재판 과정을 지켜보았고 오수연의 다음 행보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었다. 한편 오수연은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여전히 청군면의 작은 기와집에서 텃밭을 가꾸고 소금 재봉실의 문을 열어 이웃들의 옷을 수선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보다 더욱 깊어졌고 그 안에는 쉽게 부서지지 않을 단단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길고 힘들겠지만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자 하늘에 있는 남편과 아들 하준의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그리고 어쩌면 윤지우라는 한 인간에게
진정한 참회의 기회를 주는 마지막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길 끝에 용서가 있을지는 그녀 자신도 아직 알 수 없었다. 윤지우와 박아름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오수현은 한상식 부장과 송재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난 20년간 잠들어 있던 자신의 자산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양평 천군면에 소박한 오수현 할머니로만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진실을 바로잡고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서는 과거의 최민준 회장 사모님과는 또 다른 새롭고 강인한 모습으로 세상 앞에 나서야 했다. 송재규 변호사는 수연에게 이세영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법률 및 금융 활동을 하는 것을 제안했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오수현이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불필요한 억측과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세영은 과거 수현이 남편 최민준의 회사에서 비공식적으로 금융 관련 업무를 도울 때 잠시 사용했던 이름이기도 했다. 그녀에게는 익숙하면서도 세상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었다. 이세영이라는 이름으로 수현은 지난 20년간 신탁회사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해온 자신의 막대한 자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회복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던 수백억 원대의 주식과 채권, 부동산, 그리고 각종 금융상품들은 이제 그녀의 의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되었다. 한상식 부장은 그녀의 충직한 재산관리인이자 조언자 역할을 자처했고 배철수라는 믿음직한 중년 남성을 개인 운전기사 겸 비서로 고용하여 그녀의 활동을 돕게 했다. 가장 먼저 그녀가 한 일은 서울의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과거의 아픔이 서린 반포동 펜트하우스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다. 그녀는 조용하고 안전하며 그러면서도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공간을 원했다. 며칠간의 물새 끝에 그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주택가의 단독주택 한 채를 이세영의 이름으로 매입했다. 넓은 정원과 고즈넉한 연못이 딸린 현대적이면서도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집이었다. 모든 거래는 현금으로 일시에 이루어졌고 부동산 중개인은 렉서스에서 내리는 단아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위험 있는 노부인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감히 캐묻지는 못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후 수연은 미영이라는 이름의 과묵하고 성실한 가사도우미를 고용했다. 한남동 저택에서의 그녀의 생활은 천군면에서의 소박한 삶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그렇다고 사치스럽거나 방탕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어머니 전 이른 아침에 일어나 정원을 가꾸고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다만 이제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보좌하고 그녀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녀의 말 한마디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상식 부장이 한 가지 흥미로운 투자 정보를 가져왔다. 서울 강남에서 새로 개발되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에 VIP 투자 설명회가 있다는 것이었다. 과거 남편 최민준이 했던 것처럼 임대 수익을 위한 부동산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하다는 제안이었다. 수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투자가 아니었다. 어쩌면 그녀가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도 있었다. 며칠 후 수현은 이세영이라는 이름으로 그 투자 설명회에 참석했다. 짙은 색 실크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머리에는 작은 비취 비녀를 꽂은 그녀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상류층의 기품 있는 여인이었다. 배철수가 운전하는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그녀는 한상식 부장의 안내를 받으며 행사장 안으로 들어섰다. 행사장은 수많은 투자자들과 관계자들로 북적였다. 고급스러운 샹들리에 아래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수현이 VIP 상담 부스로 안내받아 자리에 앉았을 때
한 젊은 여성이 프로젝트 책임자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세련된 정장 차림에 날렵한 하이힐, 완벽하게 세팅된 헤어스타일과 자신감 넘치는 미소. 그 얼굴은 짙은 화장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수연은 한눈에 그녀를 알아보았다. 박아름이었다. 윤지우의 아내, 그리고 자신에게 그토록 모질게 굴었던 며느리. 박아름은 눈앞에 이세영 여사가 누구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다. 그녀는 그저 거액의 투자가 가능한 중요한 고객을 대하듯 능숙하고 상냥한 태도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이세영 여사님,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강남에서도 최고의 입지 조건을 자랑하며. 수연은 아무 말 없이 아름의 설명을 듣고만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아름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평온하고 차분하고, 그래서 더욱 알 수 없는 깊이를 담고 있었다. 아름은 그런 수연의 시선에 약간의 부담감을 느꼈지만 애써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유지하며 설명을 이어갔다. 한참 동안 설명이 이어진 후 수연이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박아름 씨라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사님, 우리가 전에 만난 적이 있던가요? 수연의 질문에 아름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는 듯 잠시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여사님,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만 혹시 제가 기억 못하는 다른 인연이라도 있으신지요? 수연은 천천히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얼음 송곳처럼 아름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다. 한밤중에 돈 한 푼 없이 낡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당신네 집에서 쫓겨났던 늙은 시어머니를 기억 못할 만큼 바쁘신가 봅니다. 순간 아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와 불신으로 격렬하게 흔들렸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어머, 네 어머님이 왜 여기에? 수연은 차갑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어떤 통쾌함도 없었다. 오직 깊은 연민과 경멸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여기는 부동산 투자 설명회장이요. 당신네 안방이 아니고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오직 가치로만 이야기하지. 인정이나 혈연 따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곳이란 말이요.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한때 박아름이 초라하고 무능한 시골 늙은이로 치부했던 그 시어머니가 지금은 최고급 세단에서 내려 명품 재킷을 걸치고 VIP 고객으로 자신의 눈앞에 앉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오만하고 이기적이었던 며느리의 뺨을 무형의 손바닥으로 후려치는 것과 같았다. 아름은 더 이상 상담을 이어갈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황급히 다른 직원에게 자리를 넘기고 도망치듯 상담 부스를 빠져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고 위태로워 보였다. 수연은 그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프로젝트 설명을 마저 듣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층 펜트하우스 몇 채를 그 자리에서 계약했다. 단 한 번의 가격 흥정 없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계약서에 망설임 없이 서명했다. 행사장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당당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다만 진실이 가진 힘을 보여준 것뿐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오수현, 아니 이제는 이세영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그녀의 방역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부동산 투자 설명회장에서 오수연, 아니 이세영 여사의 정체를 확인한 박아름은 그야말로 혼비백산했다. 한때 자신이 무시하고 경멸했던 시어머니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막대한 재력과 위엄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오만했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 윤지우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며 공포에 떨었다.
지후 역시 처음에는 아내의 말을 믿지 못했지만 아름이 전하는 이세영 여사의 인상착의와 말투, 그리고 그 압도적인 분위기를 듣고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자신의 할머니 오수현님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게임을 벌였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클지를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 있었다. 오수현이 제기한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재판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다. 마침내 재판 당일 법정안은 수많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었다. 피고석에 앉은 윤지우는 초췌한 모습이었다. 며칠 밤을 제대로 자지 못한 듯 눈은 퀭했고 한때 반듯했던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그의 옆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지만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감이 그의 얼굴에 역력했다. 박아름은 피고인 신분은 아니었지만 방청석 한 구석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잠시 후 원고석의 오수연이 변호인 송재규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단정하고 기품 있는 짙은 색 정장 차림이었다.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침착함 속에는 쉽게 꺾이지 않을 강인한 의지가 느껴졌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면만을 응시했다. 재판이 시작되고 송재규 변호사는 오수연이 지난 수십 년간 윤지우를 위해 헌신했던 모든 증거 자료들을 차례차례 제시했다. 입양 서류에서부터 학비와 생활비 지원 내역, 병원 치료 기록, 그리고 지후가 보냈던 감사 편지들까지. 그 모든 것은 지후의 개인 방송 내용이 명백한 거짓임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또한 지후가 대중을 기만하여 부당하게 후원금을 모금한 정황과 그 과정에서 오수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실도 명확히 지적되었다. 윤지우 측 변호인은 지후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으며 아내의 임신 등으로 인해 경제적 압박감을 느껴 우발적으로 실수를 저질렀다고 변론하려 애썼다. 하지만 송재규 변호사는 지후의 행동이 결코 우발적이거나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음을, 치밀하게 계획된 의도적인 기만 행위였음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심지어 지후가 가짜 계정을 이용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오수연을 비방하려 했던 증거까지 제시되자 법정안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판사가 윤지우에게 직접 신문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는 제대로 된 답변조차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눈물은 이제 더 이상 대중의 동정을 얻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비겁함과 위선을 더욱 도드라지게 할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오수연이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떨리지 않는 차분한 목소리로 지난 세월을 회고했다. 저는 윤지우를 친손자 이상으로 사랑했고 제 모든 것을 바쳐 키웠습니다. 그 아이가 제 삶의 마지막 희망이자 기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제 사랑과 헌신을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아이에게 어떤 미련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이 왜곡되고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어떤 원망이나 분노도 담겨있지 않았다. 오직 깊은 슬픔과 함께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냉정함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몇 시간 동안의 치열한 공방 끝에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다. 판사는 윤지우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명예훼손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금 지급, 불법적으로 모금한 후원금 전액 반환, 그리고 모든 소송 비용 부담, 또한 윤지우의 개인 소셜미디어 채널은 영구적으로 폐쇄 조치되었고 어떤 형태로든 오수연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그녀와 관련된 내용을 유포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가 한때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던 천군면의 기와집에 대한 소유권 주장 역시 기각되었으며
오수현이 과거 지원했던 양육비 및 교육비 일부에 대한 반환 판결까지 내려졌다. 윤지우는 그 자리에서 실신할 듯 휘청거렸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명예, 직업,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재산까지.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박아름은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고 며칠 후 윤지우에게 이혼 소송 서류를 보내왔다. 그녀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윤지우와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오수연은 법정을 나서는 길에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굳게 입을 다문 채 송재규 변호사가 대신 읽는 짧은 성명서로 모든 답변을 가름했다. 저는 오늘 법정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이로써 왜곡되었던 진실이 바로잡히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않고 저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부디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거짓과 기만, 그리고 타인의 선의를 악용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윤지우 씨와의 모든 법적, 인간적 관계를 정리하며 앞으로 그 어떤 관용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것은 완전한 결별 선언이었다. 한때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입양 손자와의 인연을 그녀는 그렇게 자신의 손으로 완전히 끊어냈다. 차갑게 몰아치는 겨울바람 속에서 오수연은 조금은 지친 듯 했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미리 준비된 채 올랐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자의 미소도 패자의 눈물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끝냈다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 홀로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담담한 각오만이 어려 있을 뿐이었다. 법정에서의 모든 소란이 끝나고 세상의 관심이 조금씩 잦아들 무렵 오수현은 서울 한남동의 새 저택에서 조용한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다. 이세영 여사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진 그녀였지만 집안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양평 천군면에서의 소박했던 오수연 할머니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물론 이제는 낡은 기와집 대신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손수 물을 깃거나 아궁이에 불을 지필 필요 없이 편리한 생활을 누렸지만 그녀의 본질적인 가치관이나 생활 태도가 변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을 거닐거나 서재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었다. 오후에는 새로 마련한 작은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일에 몰두했다. 젊은 시절 잠깐 배웠던 그림이었지만 붓을 다시 잡으니 잊었던 감각이 되살아나는 듯 했다. 그녀는 주로 풍경화나 정물화를 그렸는데 그 그림 속에는 화려함이나 기교 대신 그녀가 평생을 통해 느꼈던 삶의 희로애락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소박하지만 깊이 있게 담겨 있었다. 한상식 부장과 송재규 변호사는 여전히 그녀의 곁을 지키며 재산관리와 법률 문제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운전기사 배철수와 가사도우미 미영은 묵묵히 그녀의 일상을 보살폈다. 그들은 모두 오수연의 과거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것에 대해 함부로 입을 열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선택한 현재의 삶을 존중하고 그녀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용히 셔츠를 도울 뿐이었다. 윤지후와의 관계는 법정에서의 판결 이후 완전히 단절되었다. 지후에게서는 그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고 수현 역시 그를 찾지 않았다. 그녀는 지후를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았다. 다만 이제는 그 아이가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가끔씩 지우가 어렸을 적에 해맑았던 모습이 떠오를 때면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그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한 페이지일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현재의 평화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수현은 서재 깊숙한 곳에 보관해두었던 낡은 일기장과 함께 20년 넘게 뜯어보지 못했던 아들 하준의 마지막 편지를 꺼내들었다. 한때는 그 편지를 읽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지만
이제는 담담한 마음으로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열었다. 편지는 짧았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급하게 쓴 듯한 조금은 들뜬 하준이의 필체였다. 사랑하는 엄마께 저 지금 아빠랑 비행기 타러 공항에 왔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멀리. 그것도 아빠랑 단둘이 여행을 가게 되어서 너무너무 설레요. 엄마가 싸주신 맛있는 간식도 잘 챙겼고요. 엄마 말씀대로 아빠 잘 보필하고 새로운 것 많이 보고 배워서 돌아올게요. 엄마,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거 알죠? 돌아오면 엄마 꼭 안아드릴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계세요, 추신 엄마. 저 이번에 가면 엄마 드릴 예쁜 스카프 꼭 사올게요. 사랑해요. 편지를 읽는 수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아들의 순수하고 따뜻했던 마음에 대한 감동과 그리움의 눈물이었다. 편지 속에는 어떤 불길한 예감도 마지막 작별 인사도 없었다. 오직 엄마를 사랑하는 아들의 해맑은 마음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만약 그때 하준이가 무사히 돌아왔더라면 그녀의 삶은 지금과 얼마나 달라졌을까? 수연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마침내 눈물을 그쳤을 때 그녀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해져 있었다. 하준이의 편지는 그녀에게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힘을 주는 듯 했다. 그녀는 이제 정말로 과거와 화해하고 온전히 현재를 살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느꼈다. 그 후로 수연의 삶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세영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가진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일을 조용히 시작했다.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보육시설이나 미혼모 지원단체 혹은 가난한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재단에 익명으로 기부했다. 그것은 과거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었거나 혹은 자신처럼 세상의 편견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그녀 나름의 위로이자 응원이었다. 그녀의 그림 실력도 날로 향상되어 작은 전시회를 열자는 제안을 받기도 했지만 정중히 사양했다. 그녀에게 그림은 명예나 부를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오직 자신과의 대화이자 세상과의 소통 방식일 뿐이었다. 한남동 저택의 정원에는 사계절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졌다. 수현은 매일 아침 정원을 거닐며 꽃과 나무들에게 말을 걸었고 창가에 앉아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깊은 주름과 함께 온화한 미소가 늘 함께했다. 그것은 모든 풍파를 이겨내고 마침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도 아름다운 미소였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또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창밖에는 하얀 눈이 한방눈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수현은 따뜻한 벽난로 앞에 앉아 갓 완성한 설경 그림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림 속에는 눈 덮인 천군면의 언덕 위 기와집과 그 집을 향해 걸어가는 작은 아이의 뒷모습이 아련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떤 원망이나 후회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평화와 감사, 그리고 잔잔한 행복감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깨달은 것이다. 진정한 풍요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기억,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용기 속에 있다는 것을. 오수현, 아니 이세영, 한때는 모든 것을 가졌으나 모든 것을 잃었고 다시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은 여인. 그녀의 삶은 그렇게 하얀 눈처럼 조용하고도 아름답게 저물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삶의 이야기는 마치 그녀의 그림처럼 보는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함께 긴 여운을 남길 것이었다.